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12강은 규정공차와 공정력 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강의 첫 번째 주제는 분산의 가법성으로 설명되는 규격과 공차에 관한 이론입니다. 먼저 용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규격은 용어가 좀 까칠합니다. 물체에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기술적 사항에 관해 구성된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이란 말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규격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칭치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칭치수는 뭘 얘기하냐면은 파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0.2 또는 파이 9.9 마이너스 0.1 플러스 0.3 또는 파이 9.8 0 플러스 0.3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규격 표시를 할 때 여기 써 있는 10, 9.9, 9.8을 공칭치수라고 합니다. 이 공칭치수의 뜻은 호칭치수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그 제품을 부를 때 이것은 10파이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에 관한 명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칭치수는 요구하는 품질 특성의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치라는 명칭으로도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도면에 관련되는 것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지그나 픽스처를 갖추게 됩니다. 그 지그나 픽스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규격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오늘 생산은 9.9파이다. 그러면은 9.9파이에 해당되는 지그나 픽스처가 현장에서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체에 대한 명칭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자체의 범위를 우리는 규정공차 또는 규정허용차라고 합니다. 원래는 공차란 의미는 이 자체는 공차가 0.4고요. 허용차가 플러스 0.2 마이너스 0.2에서 허용차가 0.2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규격이 좀 명칭이 개정이 되면서 규정허용차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규정허용차는 일반 허용차하고 달리 규정공차하고 같은 뜻으로 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규정공차가 얼마 되냐면 0.4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규정허용차가 얼마 되냐 그럼 그래도 0.4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0.4라고 얘기하면 좀 껄떡지근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2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겠죠. 기존의 문제들이 굉장히 오류가 지금 많은 부분이 일반적인 시험 문제를 내면서 규정 허용차라는 말을 쓰면서 실제로는 답안을 허용차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사실상 엄밀하게 다 규격상 문제의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허용차와 규정 허용차가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수험생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규정 허용차의 문제가 0.4다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2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정상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허용차네요. 허용차는 지금 보신 대로 플러스 0.2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이건 물론 마이너스 0.1 플러스 0.3이 되죠. 허용차가. 공차는 규정공차는 0.4지만 허용차는 마이너스 0.2과 0.3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허용차는 공칭치수에서 한계값을 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0.1, 0.3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주셔야 할 것은 한계를 구할 때 0인 경우에는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0에다가 마이너스 0을 붙인다든지 플러스 0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표기니까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놨죠. 허용차는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규정공차나 규정허용차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4가 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놨죠. 이번에는 공차 계산법입니다. 만약에 부품 A, B, C가 결합될 경우에 각 부품이 독립이라는 조건 하에서 공차에 대한 계산법인데요. 이 공차는 분산과 마찬가지로 가법성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공차의 가법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A와 B와 C가 서로 독립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V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당연히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 플러스 시그마 C 제곱이 되죠. 이것을 가지고 분산의 가법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공차도 이와 똑같은 방식이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결국은
공차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TA의 제곱 플러스 TB의 제곱 플러스 TC의 제곱이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T의 제곱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T의 제곱이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9시그마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9를 빼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9 시그마 T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T 제곱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9에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 플러스 시그마 C 제곱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걸 안으로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9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 시그마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TA가 되고요. 얘는 TB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TC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공차의 가법성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결의 법칙과 분산의 법칙은 과거의 독립인 상태에서 배운 그대로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차의 가법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공차의 가법성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출문제를 보시고요. 반드시 유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학습서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했던 예제 한 문제를 가지고 공차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규격의 세 가지 부품이 있네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할 경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조립한다 그랬는데 이 조립품의 허용차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은 허용차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동일한 상태니까 결국은 이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토로런스 A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토로런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토로런스 C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토로런스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A의 제곱 플러스 TB의 제곱 플러스 TC의 제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0.03의 제곱 플러스 0.04의 제곱 플러스 0.05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0.071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차와 끼어 맞춤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차를 정의하기를 최대 허용치수에서 최소 허용치수를 뺀 값을 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아니라 그것을 합친 값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관례상 시험 문제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다 보니까 힘주경 수험서들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공차는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의 차이를 얘기하고요. 치수의 정밀함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러한 형태의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했을 때 조립 공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틈새와 잼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조립은 암놈에다가 순놈을 결합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순놈의 치수가 있고요. 암놈의 내경 치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다 결합을 했을 때 이 암놈의 내경에서 순놈의 외경을 뺀 값이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나타나면 그것을 틈새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 순놈의 외경이 기본적으로 암놈의 내경보다 더 크다면 조립이 안 되겠죠. 이런 형태를 잼새라고 하는데요. 조립이 안 되는 조립이 어딨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잼새가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패킹류입니다. 패킹류나 이제 실류들인데요. 이건 밀봉을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틈새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재질들이 실리콘이나 고무 같은 재질을 이용해가지고 결합을 시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순놈의 외경이 암놈의 내경보다 큰 경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잼새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틈새와 잼새 문제는 그냥 틈새, 잼새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나오면서 최대 틈새, 최소 틈새 그리고 최소 잼새, 최대 잼새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최소 잼새, 최대 잼새, 최대 틈새, 최소 틈새는 기본적으로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때로는 평균 틈새나 평균 잼새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평균 틈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틈새가 큰 최대 틈새와 가장 틈새가 작은 최소 틈새의 평균값으로 구하게 됩니다. 물론 평균 잼새는 당연히 최대 잼새와 최소 잼새의 평균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잼새 틈새가 나타난 상태에 의해서 끼워 맞춤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헐거운 끼워 맞춤인데요. 항상 틈새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놈의 내경이 순놈의 외경보다 무조건 큰 경우죠. 그 다음에 반면에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암놈의 내경이 순놈의 외경보다 무조건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두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억지 끼워 맞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건 지금 뭐냐 하면은 순놈이죠. 예, 순놈이 기본적으로 최대 외경과 최소 외경이 나와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현재는 이것이 암놈입니다. 그러니까 암놈은 지금 여기서부터 직진해 보면 가장 내경이 넓을 때가 여기가 되죠. 그리고 좁을 때는 내경이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가 이제 최대 잼새가 되고요. 그러니까 순놈이 제일 클 때와 암놈이 제일 작을 때가 되죠. 반면에 암놈이 가장 클 때가 요때가 됩니다. 반면에 순놈이 제일 작을 때가 요때가 되죠. 그러면 요것이 최소 잼새가 됩니다. 반면에 기본적으로 이번엔 순놈이 암놈이 작은 일반 조립이에요. 일반 조립 같은 경우에는 순놈 외경이 가장 작은 놈에서 암놈의 내경이 가장 큰 놈의 차이,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최대 틈새라고 합니다. 반면에 순놈이 그나마 가장 큰 쪽에서 암놈이 가장 작을 때의 거리, 여기가 바로 최소 틈새가 되죠. 이러한 형태의 조립은 일반 조립인데 다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중간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이 중간 끼워 맞춤은 뭐냐 하면요, 틈새와 잼새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예요. 틈새, 잼새가 발생되는 걸 볼까요? 만약에 볼트의 외경이 여기서 요 정도까지의 공차가 있네요. 그럼 너트의 내경도 요 정도의 공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공차가 겹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순놈이 가장 작을 때, 암놈이 가장 클 때의 차이가 틈새가 되죠. 그래서 이제 최대 틈새가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순놈이 가장 크고 암놈이 가장 적을 때가 가장 여기 심하게 발생하는 시기가 되죠. 이렇게 여기 가장 큰 부분이 최대 잼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최대 잼새가 나오고 요 범위는 최대 틈새가 나오게 되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서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끼워 맞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립품의 구멍과 축의 치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구멍이 6에서 9 사이네요. 그리고 축은 맥시멈이 4죠. 이거는 항상 틈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틈새가 나오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질문 내용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 아니라 평균 틈새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틈새는 기본적으로 구멍이 가장 큰, 그러니까 암놈이 가장 큰 0.6009에서 순놈이 가장 작을 때 최대 틈새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0.0009가 되네요. 그리고 최소 틈새는 기본적으로 암놈이 가장 작을 때 0.6006이 되고요. 반면에 순놈이 가장 클 때 0.6004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 틈새는 0.0002가 됩니다. 그러므로 평균 틈새는 이 두 개의 틈새의 평균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0.0009 플러스 0.000이 나누기 2니까 0.000 되겠습니다. 제12강의 두 번째 테마는 품질의 평가 척도인 공정력 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능력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에서 이미 학습한 대로 공정능력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토로런스로 나누는 건데, 그 중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공정변동 또는 자연공차라고 하는데요. 옛날 분들은 공정능력 측정값이다 그래가지고 공정능력치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는 공정 변동 또는 자연공차로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공정 능력치를 구하시오라고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공정이 최적일 때, 즉 관리 상태일 때를 의미합니다. 이 공정이 관리 상태가 되고 있을 때 품질상의 달성 능력인데요. 그 중에서 관리 상태에서도 치우침이 없을 때를 얘기하죠. 제로일 때를 얘기하는데요. 치우침이 제로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정력 지수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래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장래라는 뜻은 현재 이렇게 우리가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했어요. 그럼 표준화를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앞으로의 품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공정의 품질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게 맞지, 장래 예측할 수 있는 결과다 그러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생산 정도를 알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불량률을 알 수 있는 것, 품질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수가 다른 과거 결과는 평가 곤란하다. 이거는 제가 워낙 과거 이론이 틀려서 아예 단어를 여기다 박아놨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를 평가할 수 없다. 과거를 평가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과거는 원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이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라면, 과거가 표준이 바뀌기 전이라면 현재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과거의 표준 편차가 다른데 그걸 비교할 수는 없죠. 그 얘기를 과거는 평가 곤란하다 이랬는데요. 과거는 평가 곤란한 게 아니고 실제의 얘기는 표준이 바뀌기 전은 분석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요인 상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인의 상태에 따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표준에 따른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는 표준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척도는 반드시 고정된 건 아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뒤에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이 개선되면 자연공차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쓰게 되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특정 조건하에서 도달 가능한 한계 상태를 표시하는 정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 조건 하라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표준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니까 표준보다 좋게 나올 수는 없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표준을 지키고 있느냐를 묻는데 표준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다 오류예요. 일정 오류가 되죠. 그러므로 당연히 도달 가능한 한계 상태를 표시하는 게 맞죠. 자, 이러한 형태로 정의는 전부 다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설명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단은 시험상에서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조 변경점이라고 합니다. 이 제조 변경점은 결국은 표준이 바뀌는 행위인데요. 사내 표준화에서 얘기했죠. 기여율이 큰 것. 이 기여율이 큰 것 자체가 뭐냐면 제조 변경점이 바뀌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조 변경점이 바뀌는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5M1가 됩니다. 이 5M1는 2차 시험에도 5M1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능력의 분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능력의 분류는 관리도에서 배운 공정능력의 분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내표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표준을 잘 만들었느냐 하는 측면하고 사내표준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표준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공정능력과 동적 공정능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단기 로트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정적 공정능력은 CP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적 공정능력은 CPK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이꼬 로트의 CPK가 어떠냐 이걸 따지는 게 정상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동적 공정능력은 중심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체는 산포의 변화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치우침도를 따져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시험에서 이런 CP냐 CPK를 묻는 게 아니라 용어의 정의를 묻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엉뚱하게 용어의 정의에 관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암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험 문제 맞는 것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적 공정력은 잠재 능력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암기할 거 없고요. 연결해서 잠정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가 들어가는 것은 정적 공정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적 공정 능력은 현실 능력인데요. 여러분들 동현이 아시죠? 킥복서요. 그래서 그냥 동현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현실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동적 공정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야 뭐 찍으면 맞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의 뜻은 정적 공정 능력은 CP를 뜻하고, 즉 표준이 제대로 만들어졌느냐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동적 공정 능력은 입고로트가 치우침이 없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생산부가 표준을 잘 준수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단기 공정 능력과 장기 공정 능력으로 나눠집니다. 단기 공정 능력은 정적 공정 능력과 똑같은 CP를 뜻하고요. 장기 공정 능력은 PP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간 실적, 분기 실적, 반기 실적을 따질 때는 장기 공정 능력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공정 능력은 기본적으로 짧은 기간의 상황이니까 표준이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상 일주일 이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CPK에 관한 사항이 이꼬로트를 갖고 따지는 거라면 이것은 QC에서 표준에 대한 검증을 할 때, 그리고 이것은 생산부가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할 때 평가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시험 역시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만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공정 능력은 기본적으로 군내 변동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장기 공정 능력은 군내 및 군간 변동이다. 관리도에서 배웠죠? 예, 이런 형태의 개념이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단기 공정 능력은 보전 부문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장기 공정 능력은 표준 수행을 평가한다. 즉 생산부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해가 가죠. 예, 장기 실적이니까. 갑자기 이게 보전 부문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단기 공정 능력은 프로세스의 안정을 묻는 겁니다. 즉 정상적 공정 능력이라는 얘기가 프로세스가 안정 상태냐? 그럼 프로세스의 안정이라는 것은 우연 변동이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죠. 이 우연 변동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설비 부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조 현장에 보전 부문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기술 부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없는 부분을 가지고 따져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 공정 능력은 프로세스의 안정, 즉 설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플랜트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단기와 정적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 능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 능력의 평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즉 6시그마를 정점으로 해서 5, 4, 3, 2라고 내리면 되고요. 밑에는 다 3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0, 1, 2, 3, 4. 평가 끝났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이 품질 경영 시험 문제는 단순히 등급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게 관리도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죠. 0등급이니까 굉장히 우수하죠? 이렇게 좋은 데는 주란의 QC 핸드북, 즉 인계분량에서 설명드린 대로 품질이 우수함으로 검사에 매진할 필요는 없다. 검사를 간소화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검사를 간소화해도 품질 수준이 좋으니까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품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더 품질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품질 수준은 고가로 가야 품질이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6시그마 이상의 품질을 유지한다 그래가지고는 쓸데없는 관리만 들어가는 거죠. 즉 아무리 관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관리는 안 하기만 못하죠. 왜냐하면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다보다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 하면 더 좋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등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등급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품질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시그마를 요구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이 6시그마는 사실은 치명 결점에 대한 사항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시그마 수준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정도만 돼도 관리만 잘하면 불량률은 실수에 의한 불량 외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가 되면은 치우침이나 퍼짐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딱 기본적으로 1등급 수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2등급 수준입니다. 이 2등급 수준은 사실상 CP가 1.0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정 능력이 보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관리를 잘해도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공정의 중앙이 유지된다라는 관점으로만 얘기한다면 불량은 나오지 않죠. 근데 실제로 공정의 평균을 정확하게 센터라인에 맞추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다 그러면은 신이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때 평균치의 변동이 적어도 0.3 시그마 정도의 변동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3 시그마의 변동을 느낌으로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맞게 세팅했다 하더라도 그 세팅 상태는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0.3 시그마 정도는 변해 있는 상태고요. 관리도에서 설명한 대로 그것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변화는 우연변도로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우연변도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0.3 시그마 만약에 변했다면 바로 불량률이 적어도 0.4%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0.4%라는 얘기는 불량이 섞인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사실 보통이 아니라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은 관리에 주의를 보한다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3번이 더 중요합니다. 공정 능력을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라는 수준이 사실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따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등급과 4등급입니다. 이거는 뭐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엔 구분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무조건 품질 수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아주 골 때려 나오는데 불량이 발생하므로 샘플링 검사에 주력한다. 그러면 얼뜻 맞는 걸로 이해하시는데요. 이거는 검사가 아니고 선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수검사는 제가 검사가 아니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불량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량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동화 기기를 넣어가지고 전수 선별을 하고 있죠. 품질 보증상 나오는 불량률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판매되는 제품은 양품이 가야 되는 거지 불량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량이 나온다면 이것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검사로 선별을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죠. 그리고 공정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모기업과 협력해서 규격에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 품질과 관계가 없는데 지나치게 잡혀 있는 거라면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뜻이 해당합니다. 뭐 4등급은 3등급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공정력 지수에 대한 예제를 학습서에서 하나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실전 문제네요. 전기 조립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공정이 안정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의 안정 유무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N이 5이고 K가 20일 때 X바 알고리즘을 작성했는데 시그마 X바가 213.2네요. 그러면 X바바는 213.2를 20으로 나누면 되죠. 10.66이 나옵니다. 그리고 R바는 31.8을 20으로 나누면 되네요. 1.59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그마의 추정값은,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B2분의 R바가 됩니다. 그러므로 2.326분의 1.59가 되겠네요. 0.6836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질문이 공정력 CP가 1이라 그랬습니다. CP가 1이라 그랬으면 U-L 나누기 6 시그마 W가 되는데, 요것이 시그마 W니까 6 곱하기 0.6836분의 U-L이 되죠. 근데 질문이 생뚱맞게 U-L을 물었네요. 규정공차 U-L은 얼마냐? 그러면 얘가 되는 거죠. 4.102가 됩니다. 즉 3번이 나오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